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조금 전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지금 사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상황을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치하는 모습, 부상자도 나오고. 이 사드 문제는 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북한이 육착 실험을 하고 예. 또 지난달에는 ICBM급 발사도 하고 미사일 발사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공약도 좀 엇갈리고 그랬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당시 후보 시절에는 이 사드 문제는 일단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예. 그 당시도 사드를 완전히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었고,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가 안보 위기 속에서 사드 배치는 처음에 굉장히 그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뭐 사실 진영 간의 논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념적으로도 많이 엇갈린 부분들이고, 또 사실 지금도 사드란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40km부터 150km까지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고고도에 날아오는 걸 요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 단계 이제 패트리어트로 가능하다. 이제 이른바 그 어떤 우리가 그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방어 체계의 어떤 전략적 차원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해서 반대도 하고 그랬어요. 여전히 뭐 사드에 관련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는 일단 뭐 기정사실화가 됐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것은 뭐 완전히 이제 뭐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이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소규모 환경 평가라든지 일반 환경 평가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합니다만, 예. 그런 환경적 요인이 변하면서 굉장히 빨리 당겨진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여당도 일단 뭐 적절한 조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정의당은 역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단지 향후 이 사드 이제 무기가 중국의 보복에 계속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드가 이제 배치되는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예. 사드를 운반하는 차량 4기인데 그 맨 앞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Annihilation Hazard, 예. 절멸 위험. 이 건드리면은 그냥 fragile, 깨지는 게 아니라 이걸 건드리면은 이게 완전히 난리 난다. 예. 절멸 위험이 있다. 그런 무기를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대 한가운데로 대낮에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무슨 뭐 물병 참외 막 던져졌죠? 예.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안보가 앞으로 참 걱정이 된다. 이 정말로 그 사드 반대하는 분들, 주민들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반대하는 분들,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기 저 휴전선 가가지고 김정은이 규탄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핵무기 저 개발하는. 예. 네. 근데 그 양반들은 어떻게 여기 와서 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저는 이해 안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각성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침 늦게나마 이제 이 결정을 하신 대통령께서 잘했지만, 예.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을 안보 불안에 어떤 처해지게 한 이 외교 안보팀을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고, 대통령께서도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러시아 그 푸틴 하는 얘기 우리도 다 들었잖아요. 네. 핵무기 못 막는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군 철수해라. 거의 뭐 이거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6.25 때 저 스탈린이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게 그런 식의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러시아 갔다 온 돈이 국민 세금으로 갔다 오셨으니까 그게 아깝지 않으시려면은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 대전환의 어떤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매번 언론에서 나올 때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트럼프하고 통화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안 하고 계속 국민 욕먹고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보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방향 전환을 했으면 그걸야말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대통령께서 차제에 국민들께 이런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지금 이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 그 과정에서 오늘 물리적인 충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부상자도 많았고 물론 주민들이 다친 것도 있지만 반대로 경찰 측에서도 공격을 받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주민들로서는 아직도 이제 사드가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전자파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그 조사도 있었는데 예. 일단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짧은 기간에 한 게 아니냐라고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드 문제는 사실 연내까지 원래 이제 지난 정권 때는 올해 8월 정도까지 이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예. 사실 거의 시기는 맞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핵 6차 실험, 게다가 수소폭탄 뭐 성공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정부로서도 그러한 것들에 마냥 지연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차 의원이 잘 설명한 것처럼 일정 부분 정부의 이 대응 자체가 좀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안보를 둘러싼 이 환경적 변화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급격하게 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물리적 충돌 같은 것들을 막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로서도. 예. 저런 부분은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죠. 어떻게든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저런 부분이 배치됐으면 저런 모습들이 안 나타났을 텐데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뭐 다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네. 예.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저런 좀 미숙함을 드러낸 것 같아요. 전 이 부분 누구 잘잘못을 탓할 문제가 이미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이 사태를 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보를 해소하기 위한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러시아 귀국하면은 여야정 협의체 등 또 정의당은 뭐 평화협력체를 구상하고 제안을 구상했고 구상을 제안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여야가 같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여야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드 배치도 일단 뭐 완전히 배치했으니까 나중에 추가 배치 문제 또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 미사일 위기라든지 북핵 실험 때문에 지금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큰 틀에서의 로드맵은 좀 갈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야가. 예.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정말 이른바 뭐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초당적으로 이념을 초월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합의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정치권에서 바른정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훈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후에 나흘 만에 조금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바른정당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오늘 아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참 예. 보면은 참 바른정당이 참 바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좀 옳은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부를 바라보는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안은 뭐냐? 대안은 정치는 사실은 세력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 하루빨리 이렇게 통합해서 말하면 우파 보수의 어떤 그 힘을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내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부 견제나 이제 대안으로서의 입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그 목표에서 봤을 때 이해훈 대표의 이제 일정하게 이제 이 실족은 예. 상당한 타격이죠. 그렇죠? 예,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이제 바른정당이 극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바른정당의 특징 자체가 사실은 어떤 특별한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존재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대표가 또 날아간다고 해서 정당 자체가 또 이렇게 무산되는 그런 상황은 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안도 아마 유승민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가 전면에 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바른정당을 좀 더 힘있게 예. 또 실체가 있게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사실은 바른정당 정신하고 조금 안 맞죠. 바른정당 정신이 뭐냐면 일정하게 당내 민주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도모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유승민 대표나 김무성 대표를 대안으로 내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뒤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새로운 대표들을 이렇게 어떤 옹립을 해서 당내 민주화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정당의 그 살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한국당하고 계속해서 통합 내지는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운 대표가 이렇게 물러남으로써 한국당과의 통합 연대가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정당 구도라든지 정당 예. 체제를 보면은 대단히 불안정한 정당 구도예요.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또는 뭐 연대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한편 또 국민의당과 연대도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른정당 내부의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대단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정당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탄핵 때 예. 탄핵에 찬성하면서 이제 새누리당과 갈라서 자유한국당과 갈라져 나온 정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른정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또 친박 인사들의 어떤 인적 쇄신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계산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예. 바른정당으로서는 한국당과 연대 또는 통합이 됐건 뭐 공조가 됐건 뭐 연합 정치가 됐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명분이 기본적으로 약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 이외에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환경이 무르익을 때 그럼 과연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만약에 통합 내지 연대를 하면은 과연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해왔던 이른바 개혁적 보수 야당, 개혁적 보수 정당의 위상은 어디로 갈 것인지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역시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20석이잖아요. 예. 한두 석만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가 등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예. 지금 얘기처럼 김무성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선 후보도 100일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만 뭐 잠깐 문재인 정부 비판했는데 어떤 존재감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런 예. 점에서 일단 바른정당 내부에 이 문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